3장 하기 전에 2장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배운 내용은 간단히 이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옴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KCL, KVL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볼티지 디바이더, 커런트 디바이더, 그리고 델타 Y, 그리고 디펜던트 소스, 이렇게 표현되는 친구가 있죠. 마르모, 이렇게 배웠습니다. 볼티지 디바이더를 설명을 할 때 여기 8V가 주어졌다고 치면 여기 1옴, 1K옴, 3K옴 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1대3으로 전압을 나눠 가져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가 이제 2V, 이렇게가 6V가 된다.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4학년 과목까지도 계속 이게 좀 많이 주요하게 쓰이니까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커런트 디바이더는 앞선 내용이랑 다르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면 이제 R2가 쓰이죠. 여기에 저항값을 가져다가 쓰는데 유도되는 과정은 잘 이해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공식으로도 외우셔도 좋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 만약에 한 인피니티에 가깝고 여기가 한 1K옴 정도 된다고 하면 저항이 큰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게 됩니다. 다시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2K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6mA예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에 4mA가 흐를 것이고 이쪽으로 2mA가 흐를 것이다 하는 게 커런트 디바이더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저항 합치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배웠는데 그거는 뭔가 공식이랑 개념이 있다기보다 회로를 보는 어떤 시각을 좀 늘려가는 게 주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따로 개념을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이제 델타 Y를 배웠습니다. 델타 Y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사실 저도 못 외우고 공식도 못 외우고 있어요. 그냥 전체 시험을 볼 때 찾아서 쓰거나 과제를 풀 때 찾아서 쓰는 정도로 실제 회로 해석할 때 그 정도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엄청 끙끙대면서 공식 막히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2주차나 3주차 퀴즈 같은 때는, 쇼퀴즈 같은 때는 저희가 레퍼런스 시트를 못 쓰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암기를 잠깐 해주셨다가 다시 잊어버리셔도 되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다만 델타 Y에서 중요한 점은 델타 Y는 이런 모양으로 거의 안 나와요. 이렇게 예쁘게 삼각형 Y자로 주는 회로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되게 특이한 모양에서 얘가 델타 Y를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게 오히려 훨씬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리뷰해 드리도록 할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동안 배운 내용은 설명이 끝났고 이제 어떤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떤 함정들이 앞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쉽게 하는 실수 중 한 가지가 여기 모양이 보이시죠? 근데 이 모양을 보고 볼티지 디바이더 회로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원래 만약에 오른쪽 끝을 이렇게 만약에 지워져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볼티지 디바이더를 적용할 수 있겠죠? 12V를 2K랑 6K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전류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출발한 12V에서 출발한 전류가 이게 한 바퀴를 6km까지 돌아서 온 게 아니라 여기도 새어나가는 전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볼티지 디바이더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여기 전압을 한 볼티지 디바이더 써서 구하면 되겠네 해버리는 순간 이제 문제풀이에 오류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가 많이 흔히들 하는 실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 게 있다면 만약에 이 회로 그림에서 8K가 남아있고 여기만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이렇게만 끊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위아래 뚝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에서는 볼티지 디바이더가 적용이 돼요. 왜냐면 여기 끊어져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여기 저항이 무한대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출발해서 뭐 여기도 흐르고 그래도 8K는 있으니까 여기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류라는 거는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그라운드로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전류가 여기로도 좀 흐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다시 돌아올 데가 없어요. 여기가 끊어져 있고 뭐 여기도 끊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로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아예 싹 다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회로 해석하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이 있다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고 싶었고, 밑에는 커런트 디바이더를 적용할 때 생기는 함정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여기 IA 말고 여기, 잠시만요, 자꾸 화면이 터치돼서, 여기 회로를, 여기 전류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뭐 여기 전류 합치고 여기 저항 3개 병렬 취급해서 뭐 그렇게 풀 수 있죠. 알고 계시나요?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의 폼으로 이제 전류 소스들 다 합치고 뭐 저항들 다 합치고 그리고 나머지 저항만 이렇게 남기는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고 저희가 배웠었는데, 여기선 어떤 함정이 생길 수 있냐면, 만약에 뭐 이쯤 저항이 하나 붙은 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충 이제 뭐 커런트 디바이더 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회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되게 됩니다.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에서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싱글 노드를 문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일 노드. 근데 만약에 여기 저항이 붙어버리면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싱글 노드가 아니고 두 개의 노드로 끊어지게 되죠. 두 개의 노드로 끊어지게 되니까 여기 전압 다르고 여기 전압 다르고 여기 전압 달라지게 됩니다. 뭐 전류야 뭐 여기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선을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이곳저곳으로 뭐 흐를 수야 있겠지만,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을 다 합치는 것도 안 되고 뭐 여기끼리 합치는 것도 안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점도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중 하나라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시리즈 패러럴 콤비네이션 하면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부러 좀 복잡해 보이는 회로를 가져왔고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뭔가 풀기 싫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회로를 해석해야 쉽게 풀리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걸로 가져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시 살펴보면 되게 간단한 회로를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 제가 지난번 튜터 세션에서 말한 것처럼 노드를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하나의 노드죠? 다 이렇게 하나의 노드고, 그 다음 여기도 하나의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뭐 마지막은 아닌데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노드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있죠. 여기도 하나의 노드입니다. 뭐 마지막 하나가 여기도 더 있긴 한데 여기는 어차피 직렬로 합쳐지니까 이렇게 회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보면 생각보다 노드가 엄청 많은 회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저항들을 보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무엇이 병렬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병렬을 볼 때 여기 보라색 영역 있죠? 보라색이랑 노란색을 한번 볼 거예요. 보라색, 노란색 보면 여기 12K 옴도 있고 여기도 있고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다 병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로 이론을 하면 자주 하는 게 있는데, 뭐 레이저 포인터를 써서 여기를 잡아요. 이 검은색 선을 잡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요. 여기도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뭐 당기고 하면 여기 회로가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저항 하나, 뭐 여기 저항 두 개, 뭐 여기 저항 세 개. 요 회로로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냥 이렇게 노드 관계를 보고 나면 회로 모양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그리나 상관이 없어요. 이제 노드랑 노드 사이에 어떤 노드랑 어떤 노드 사이에 있느냐 그 관계만 성립하면 그림은 저희가 그냥 어떻게 바꾸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를 바꿀 수 있고 여기는 저항 3개가 병렬인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뭐 3옴, 3옴, 3옴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병렬이면 얘는 1옴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옴, 12옴, 12옴 3개 병렬이면 여기 4옴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4kΩ. 그리고 또 봅시다. 보라색이랑 파란색도 있죠. 보라색이랑 파란색 여기 3개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점을 쭉 이렇게 끌고 온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제 좋은 그런 그래픽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이제 똑같이 4K옴이 되겠죠. 한 가지 더 봅니다. 여기 노란색이랑 초록색 사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2개 병렬이라서 6K.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랑 하늘색 사이도 있죠. 여기도 6K옴이 돼요. 자, 마지막 여기는 직렬이죠. 여기는 직렬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으로 굳이 노드를 표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는 24K가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회로를 제가 그 할 때 값을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5K라고 가정을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6K라고 가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드린 PDF에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6K니까 3K옴이 돼요. 그럼 이쯤에서 회로를 다시 그려볼게요. 손자국이 좀 많이 묻어서 자, 여기서 회로를 다시 그리면 이 회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처음 이제 4K로 시작해서 이제 2K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3K 이렇게 지납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여기 4K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초록색이고요. 지금 여기가 아까 그 빨간색 여기가 아까 그 노란색 지금 밑에가 보라색 이렇게 회로를 지금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보라색이랑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는 노드도 하나 해줘야겠죠. 그리고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가는 노드 하나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저 여기 보시면 회로 해석할 때 한 가지 좋은 유용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 저항이 있잖아요. 보시면 얘는 파란색에서 출발해서 파란색으로 돌아오죠. 보이시나요? 양단이 같은 노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전류가 저희가 뭐 KCl, K 쓰잖아요. 그럼 전류가 1로 들어간 게 네, 1로 들어간 게 여기로 그대로 다 나올 거예요. 뭐 1로 위로 올라가서 여기로 나오든 전류가 다 들어온 만큼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끊어진 회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른쪽 회로랑 이 왼쪽 회로랑 아예 끊어진 회로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회로가 되거든요.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다시 형광펜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록색, 네, 초록색 여기가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색이었고 여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여기 파란색 노드에서 다시
파란색 노드에서 출발해서 한번 그냥 뺑 돌아서 파란색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그냥 회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여기가 뭐 달리는 게 크게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증가 저항을 구하든 뭐 얘가 달리나 마나 여기 전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를 지나가는 토탈 전류가 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는 회로가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된 회로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4K였고 2K, 3K 그리고 초록색이랑 노란색 사이가 6K 그리고 노란색이랑 보라색 사이가 4K 그리고 초록색이랑 이제 저 뭐지? 파란색 사이가 제가 뭐라고 했죠? 6K 파란색이랑 보라색 사이가 4K 하나 빼먹었어요. 저기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로 내려가는 회로가 저항이 하나 더 있었죠? 네. 여기 이거 저항이거든요. 여기 이 저항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간단히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냥 직렬 더하고 나머지 병렬들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가 정리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들은 복잡한 회로를 봤을 때 노드를 잘 표시하면 회로 해석이 정말 쉬워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밑에는 뭔가 값을 보여드리기보다 이게 위의 문제보다 쉽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초록색 노드를 칠하는데 얘가 잘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여기가 다 초록색 노드가 돼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초록색 노드로 시작해서 초록색 노드로 돌아오는 저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네 12K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집니다. 그냥 다 없는 회로가 돼버려요. 훨씬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 회로는 노드가 더 적어요. 이렇게 있고 파란색 볼까요? 이렇게 있고 네. 이 주황색 있고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이 UK 노드들이 이제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초록색으로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는 유효한 저항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보다 노드가 더 적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여기 직렬 더하고 얘네 병렬로 더하고 그러면 네, 훨씬 더 간단하게 회로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뭐 여기 파란색 여기가 네, 파란색 초록색 저항 하나 파란색 초록색 저항 하나니까 얘네도 이제 병렬로 합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가는 거 전부 다 병렬 합쳐주고 그러면 회로가 그냥 정말 더 간단해진 회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리즈 패러럴 저항 달려있는 문제들이 진짜 뭐 2장 아니어도 앞으로 챕터에 계속 나올 텐데 이 저항을 뭐 어차피 같은 노드니까 저기로 끌고 가보자 하면 좀 더 눈이 편해집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이제 그래픽을 그려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좀 보이셨나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단원 예제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그냥 간단한 회로밖에 없는데 실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뭐 전류원도 있고 전압 소스도 있고 뭐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붙어있는 그림들이 생겨요. 이런 문제를 보면 제가 어떻게 접근할까 한 접근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찾으라는 게 VS 여기고요. 주어진 정보가 이거를 줬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주어진 것부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가 4V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죠. 잠시만요. 손이 닿을 때 안 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가 4V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실 때 3D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가 좀 더 4V하고 높은 산인 거예요. 높은 산이니까 자연적 전류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겠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겠죠? 그냥 그 패시브 사인 컨벤션으로도 예상을 하셨는데
좀 직관적으로 보면 여기가 4V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전류가 흐르는 걸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오메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전류가 4mA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로 4mA가 흐르면 당연히 여기도 4mA가 흐르고 있겠죠. 같은 그 루프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여기 전압을 구해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전류를 초록색으로, 전압을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4V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압 VA라고 해볼까요? VA는 뭘까요? 이제 4V로부터 이제 전류가 또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거는 여기는 높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겠죠, 전압이?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4 밀리암페어 곱하기 2KO 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 이렇게 식이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VA는 저게 전류가 저만큼 흘러 내려갈 거니까 전압이 더 높은 곳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전류가 흘러 내려오는 방향을 보면 거기가 그냥 전압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있으면 이제 그만큼 전압이 떨어지는 거고. 말을 적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가 12V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가 12V임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뭘 보면 되냐? 그 다음으로 보이는 소자가 여기 전류 소스죠. 전류 소스가 보였어요. 그러면 KCL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2mA가 흘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mA 하고 이렇게 4mA 가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잠시만요. 2mA가 되겠죠. 맞나요? 그쵸? 이쪽으로 2mA가 흐르고 있어야지 오른쪽으로 4mA가 가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분명해졌어요. 그럼 한 번 더, 이번엔 또 전압을 봐요. 여기 전압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가 전압인가 전류인가 저항인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전류랑 저항 아니까 여기 전압만 구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가 6V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6V죠. 그럼 여기 VB는 VA 플러스 6V니까 여기는 이제 18V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18V가 돼요. VB가 18V가 되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서 6V가 더 높아진대요. 왼쪽 여기 6V 왼쪽이 오른쪽보다 6V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4V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전압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전류 구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로도 2mA가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 전류는 이제 저 높은 24V로부터 이제 그라운드 0V까지 이제 12K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류는 24V 분의 12K 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2mA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2mA가 된다는 게? 네. 자, 그러면 아래로 2mA, 여기 아래로 2mA, 오른쪽으로 2mA. 그러면 왼쪽에서 4mA만큼을 보내줘야지만 여기가 이쪽으로 2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4mA가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전압을 구하면 돼요. VS로는 못 구해요. VS로는 여기가 몇 볼트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0V로부터 여기를 VC라고 할까요? VC는 0V로부터 이제 3kΩ 곱하기 4mA를 곱한 거겠죠? 이제 전류가 잠시만 마이너스죠. 왜냐면 전류가 흐르는 그 순방향이니까 전류가 그쪽으로 흐른다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낮으니까 떨어진 거겠죠?
높은 곳으로는 이제 전류가 떨어져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VC는 이제 마이너스 12V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VS 왼쪽은 마이너스 12V예요. VS 오른쪽은 24V예요. 그러면 VS는 24V 빼기 마이너스 12V 하면 되겠죠. 그러면 36V라고 이제 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왼쪽 마이너스 12V로부터 시작해서 36V가 올라가서 24V가 됐고, 그게 오른쪽으로 쭉쭉 전달되면서 마지막에 VO는 4V가 된다라고 또 보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거꾸로도 찾아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한 걸 보면 그냥 KCL 썼다가 오메 법칙 썼다가 뭐 케이블 썼다가를 반복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2장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물론 3장 가고 이제 다른 챕터 가면 이보다 훨씬 좋은 기법들이 많은데 2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오메 법칙 써보고 KCL 써보면서 푼다는 점 기억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파워가 나오거든요. 지금 제공해주는 게 40W를 말해주고 있어요. 보면 여기 2A가 40W를 서플라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VS를 찾고 5V 소스가 흡수한 파워를 구하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값을 하나 줬고 찾아야 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값을 준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40W를 서플라이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2A가 있잖아요. 2A를 위로 보내는데 40W를 서플라이 했대요. 서플라이 하려면 자기가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남한테 주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위에 저기 아래에 어떤 전압 지점이 또 있어요. 거기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에너지를 내가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알아서 저기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가 높아요. 그러면 내가 좀 밀어야지 올라가겠죠? 힘을 줘야지. 그러니까 힘을 서플라이 해야지 이제 저기로 이제 전압 따라 이제 전류가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서플라이를 했다는 거는 2A만큼 서플라이를 했다는 거는 2A를 가지고 40W를 서플라이 했다는 거는 저기가 전압이 더 높은 거겠죠. 네, 이렇게 한번 그런 물리적으로 이제 높이로 이 포텐셜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40W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P는 이제 VI잖아요. 그러니까 40W는 V 곱하기 2A. 그래서 여기 사이의 전압이 몇이죠? 20V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뿔말을 잡고 20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네, 서플라이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저희가 20V임을 알았어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전류를 알잖아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또 알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 전압을 찾아요. 자세한 과정은 조금 스킵을 하고, 여기 2A 이렇게 흐르면 여기는 이제 10V가 더 낫겠죠. 자꾸 손이 네, 여기는 이제 10V가 더 떨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주황색 노드 점을 봅시다. 여기 주황색 노드 점을 보면 여기 5V잖아요. 이렇게가 다 5V죠. 여기가 다 5V예요. 그러면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자꾸 손이 달라붙어서 자, 여기가 5V고 그럼 여기가 0V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이제 5V 나누기 5ohm이잖아요. 네, 5V 나누기 5ohm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V 나누기 5ohm.
해서 1A가 아래로 흘러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5V인 걸 알았고, 그럼 5V로부터 10V 올라가서 20V 더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볼트냐면 35V가 되겠죠. 자, 여기 이쪽으로 전류를 보면 35V 있고 5V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일단 이쪽으로 흐르겠죠. 35V 있고 5V 있으니까 35V랑 5V, 여기 둘 사이의 전압 차이가 지금 보라색을 가져와서 네. 여기가 이렇게 30V가 차이 나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30분의 15 하면 3A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빠져나가는 전류 알고 들어오는 전류 알고 들어오는 전류 알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알아요. 그러면 뭐 이쪽의 전류가 얼마나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우선 보면 1A 내려가고 2A 올라가고 3A 왼쪽으로 들어오네요. 왜 이렇게 풀리지? 잠시만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30V, 35V, 1A 아래로, 2A 위로, 3A 왼쪽으로. 전류가 제로네요. 이상하다. 어제 풀 때는 안 그랬는데? 잠시만요. 2A 쪽에 20V 나오는 것까지 일단 맞죠? 2A 곱하기 5ohm에서 10V 나오는 것도 맞고요. 여기서 실수했네요, 제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압이 네. 얘는 이제 전압을 물려줬지만 여기는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겠죠, 전압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해서 여기가 지금 네. 네, 이렇게가 10V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35V가 아니라 15V가 되겠죠. 그럼 여기 둘이 전압 차이도 10V가 될 거고 1A가 나옵니다. 네, 실수했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1A, 아래로 1A, 여기로 2A니까 이쪽으로 지금 2A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네, 좀 헷갈렸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 네. 위로 2A 올라가고 있고 이걸 식으로 써보면 여기 2A 쪽을 IX라고 하고 IX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A가 들어오죠. 얘네는 이제 아래로 빠지는 거 1A, 위로 빠지는 거 2A 이렇게 식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IX는 2A다라고 저희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IX가 2A인 걸 알았고, 자 보시면 찾으라고 하는 게 5V가 흡수한 파워를 찾으라고 해요. 말한 대로 흡수하려면 전류를 어떻게 가정해야 되냐? 흡수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그대로 흡수잖아요. 파워를 흡수하는 거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을 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게 뭐 I0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은 거예요. 5V가 흡수한 걸 알고 싶으니까. 반대로 설명해서 내가 5V를 올려주는 친구고 전류가 1로 떨어져 내려오니까 저는 흡수한 거잖아요. 만약에 전류가 1로 가면 제가 마찬가지로 서플라이를 한 거고,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쪽 방향으로 뒀는데 보시면 I0는 마이너스 IX죠. 해서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여기 파워, 이제 5V 소스에 걸린 파워는 5V 곱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0W가 됩니다. 만약에 뭐 서플라이 한 걸 물어보라고 하면 그냥 10W라고 나왔겠지만 흡수된 걸 찾으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0W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리적으로는 뭐 의미로는 같은 말인데 숫자로 이제 풀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오른쪽도 한 번만 볼게요. 오른쪽 15V인 거 알았고, 지금 여기가 15V라는 걸 알고 있고요. 전류가 요로 내려오는 2A 알고, 여기 전류 알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죠. 여기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아니까 아래로 가는 전류까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전류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전류 구해볼까요? 한번 다시 오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델타 Y 그림처럼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디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가 좀 헷갈릴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은 찾으라고 하는 게 파워잖아요. 근데 파워를 찾으라고 하는데 전압원과 파워를 찾으라고 하는 말은 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파워는 V 곱하기 I임과 동시에 V 나누기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저항을 알기만 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사이에 저항을 알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들어오는, 그리고 여기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하나,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어떤 그 전류의 흐름이 있을 텐데요. 왜냐면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만 가니까, 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전류 흐름이 있을 텐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어떤 등가 저항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좀 헷갈릴 소지가 있어서 형광펜을 칠하면서 노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노란색 노드로 시작해서 여기 초록색으로 들어가야 돼요. 위쪽은 이제 빨간 색깔 노드를 거칠 거고요. 밑으로는 파란 색깔 노드를 거칠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둘 거고요. 이렇게 둘 거고요. 자, 어떻게 보면 되냐?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노란색 노드로 출발해요. 노란색 노드로 출발해서 여기 하나 꺾어주고, 네, 저항을 한번 넣어볼게요. 무슨 저항을 넣을 거냐면 이제 빨간색 노드로 이어지는 저항을 넣을 거예요. 노란색에서 빨간색 지나서 이제 그냥 바로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패스가 하나 있다 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복잡한 회로에서는 하나에 대해서만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 회로를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를 떼고 봅시다.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이죠? 그럼 노란색 지나서 빨간색 지나서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그리고 노란색 지나서 하늘색인가요? 네, 파란색 지나서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보라색으로 끊어놨던 걸 붙여줄 거예요. 12K로. 근데 보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저항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에 저항 붙여요. 그러면 네, 좀 책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는 이 H 모양의 저항이 나왔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옵니다.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면 이 회로가 무슨 모양이 되냐? 그럼 이 회로가 이 회로가 됩니다. 델타 Y 모양. 그래서 H자 뭐 집 모양 같은 거 나오면 델타 Y인지 아닌지 의심만 해보시면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될 거고요. 얘는 공식 그냥 생략할게요. 이렇게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요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여기 둘이 직렬 합치고 얘 둘이 병렬이니까 합치고 마지막으로 얘 둘이 합치면 저항이 나옵니다. R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전압 알고 저항하니까 그걸로 파워를 바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져요. 네, 이 지금의 목표는 회로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리드로우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그려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계속 네, 감각을 살려드리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얘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림이 되게 열받는 그림인데요. 자, 우선 간단하게 오른쪽 먼저 그냥 해결을 해봅시다.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저기 5옴, 4옴, 3옴 있어요. 그럼 얘는 12옴이죠. 그리고 노드를 한번 칠하면서 초록, 빨강. 네. 그래서 보면 노란색이랑 파란색 사이 저항이 네. 여기 12옴이랑 여기 12옴이랑 병렬이죠. 그러면 이 회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뿔마 있고, 네, 이렇게 있고, 여기 저항 있고, 이렇게 가고, 여기 저항 있고, 한번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 여기 한번 여기 고리 보이죠? 고리. 자꾸 쭉 당겨볼 거예요. 아니, 눈에 안 보이게. 고리 뺄 거예요. 빼서 여기 넘겨보는 거예요.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저 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치워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잡아 들어 올린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회로를 보일 수 있겠죠. 자, 값이 뭐였죠? 여기가 2옴, 여기가 12, 12 병렬이었으니까 6옴, 여기 18옴, 여기 12옴이죠. 자, 그러면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딱 하나 있지 않나요? 아래 부분. 여기를 보시면 네, 델타 Y 구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예쁘게 회로를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2옴 있고 여기 저항 하나 있을 거고 이쪽으로 저항 하나 내려갈 거고 이쪽으로 저항 하나 내려갈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한 것처럼 이렇게 저항 하나 좀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했듯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얘 잡고 여기 있으니까 좀 보기 불편해. 그러니까 얘랑 같은 라인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시면 몰랐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었고 네, 여기 저항이 있었고 그러면 그 아까 여기 있던 저항 있잖아요. 얘를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밑에도 좀 다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저희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같은 노드니까 네,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지금 여기 아예 이렇게 같은 노드 그리고 어디죠? 여기 이렇게 같은 노드잖아요. 이렇게 같은 노드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이랑 빨간색 사이에 있는 이 저항들 얘네 둘이 색깔 잘 안 바뀌네요. 여기 이렇게 둘이 직렬된 거 하나랑 이렇게 둘이 직렬된 거 하나랑 병렬이 되겠죠. 그러면 네, 간단하게 여기 전체 토탈 저항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줄인 거에서 다시 여기 그러면 이제 이 전류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다시 역순으로 회로를 바꿔가면서 이제 흐르는 전류들을 나눠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볼 수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짚어볼 수 있고요. 네,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회로를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서 푸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여기 전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여기 전류를 구하면 되는구나로 바뀔 거예요. 여기 전류는 제가 좀 중간 그림을 다 지우면서 해버려서 바로 매치가 안 될 수 있는데, 저기 있는 전류는 지금 여기 전류가 됩니다. 여기 전류를 구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전류가 몇인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델타 Y를, 또는 이제 복잡해 보이는 막 삼각형 나오고 막 꼬부라져 있는 회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펜던트 소스 있을 때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디펜던트 소스가 나오면 지금 변수로 나온 무엇을 해야 되는 변수로 나온 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만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 VO가 있어요. VO가 있잖아요. 그럼 이 VO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또 친절하게 회로에서 여기 i를 좀 약간 제공해 줬어요. i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럼 i가 이렇게 흘러서 한 바퀴 돌아오겠죠. 그럼 여기 4K에도 i가 흐르고 있겠죠. i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VO는 i 곱하기 4K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싱글 루프니까 KVL을 돌릴 거잖아요. KVL을 이제 24V 빼기 2K 곱하기 I, 그리고 여기 전압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이제 2VO,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I 곱하기 4K 이퀄 제로, 이렇게 풀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VO 자리에다가 이 값만 대입해주면 이 식은 이제 그냥 변수 하나, i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돼요. 변수 하나고 식 하나니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냥 보면 이 VO를 어떻게 그냥 적어야 되나 난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지점에 전압을 갖다가 전류 소스로 갖다 놓을 수 있고, 어디 전류를 갖다가 전압 디펜던트 소스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든 그냥 그 변수를 어떤 변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회로 풀리는 것처럼 똑같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식이 그냥 한두 개 늘어나는 거기도 해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냥 회로 푸는 본질은 똑같고, 여기 이 VO로 되어 있는 변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지만 잘 찾아주면 된다. 그럼 밑에도 똑같아요. 여기 찾아야 되는 게 여기 디펜던트 VX 있잖아요. VX가 있어요. 자, VX가 여기죠. 자, 여기 IO라고 좀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VX는 이제 IO, 잠시만요. IO 곱하기 1옴이니까 1, 그냥 옴이라고 표현해주면 좋죠. 1옴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노드에서 KCL을 하면 바로 풀릴 수 있겠죠. 여기 네, 여기 대해서 KCL만 해도 풀리겠죠. 왜 이렇게 간단하지? 왜 간단하지? 잠시만요. 근데 이제 여기 IO를 뭐라고 정의할까를 좀 찾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풀다 보면. 그러면 그 IO를 VO를 쓸 필요가 없는데요. 이 회로가 문제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VO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 IO 갖다가 여기 전이랑 IO 가지고 VO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디펜던트 소스의 어떤 핵심은 풀이 과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른 거 하기보다 먼저 디펜던트 소스의 변수로 되어 있는 애들을 식으로 잘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 문제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내용은 이 정도면 사실 리뷰할 내용들은 다 리뷰가 된 것 같고, 3장 내용들 여기 설명 잘못되어 있는데 노달이랑 루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볼 겁니다. 3장 내용들을 살펴드리려고 하고, 간단히 왜 노달을 쓰는가, 왜 루프를 쓰는가, 어디에 노달을 쓰면 좋고 어디에 루프를 쓰면 좋은가, 그런 점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달려있는 전압을 구하라고 퀘스천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이 회로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정리했다가 네, 이 말은 즉슨 여기 전압 정리하고 이렇게 저항 정리해서 네, 요 회로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요 회로로 또 바꿨다가 제가 그림이 네, 별로 예쁘진 않지만 네, 요 회로를 바꿨다가 그럼 이제 여기 전압 안에 그러면 이제 이 전압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볼티지 디바이더에서 또 여기 전압을 구하고 여기 전압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오른쪽에 볼티지 디바이더 적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전압 합쳤다가 다시 또 이제 계산하고 하는 걸로 막 지금처럼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더 복잡한 회로의 경우에 훨씬 더 복잡하게 풀어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기법이 노달이라는 기법이고 이런 노드들 4개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냥 3개로 풀기도 해요. 어차피 여기는 하나의 그냥 이어진 거고 직렬로 풀면 되니까 이런 노드들에 대해서 전압을 알아내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 노드에 대한 볼티지를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티지를 찾아서 어차피 전압을 알고 저항값을 알면 또는 양단의 전압을 알고 그 사이의 저항을 알면 그러면 이걸로 전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또는 이걸로 뭐 저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때로는 이걸로 파워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노드의 전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노달 애널리시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들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전압을 알고 여기 전압을 알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 V1이라고 치고 V2라고 두고 저희가 풀 거잖아요. 그럼 두 사이의 전압을 둬요. 만약에 그 다음에 전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른다는 걸 가정을 할 거예요. 뭐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어차피 패시브 사인 컨벤션으로 뭐 방향 바뀌면 부호도 같이 바뀌니까 네, 그냥 여기 V1에서 바라볼 때 다 이렇게 그냥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풀 거니까 여기 보시면 V1에서 V2로 갈 때는 네, I를 이제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 그러니까 전류가 향할 곳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고 저항으로 나눠주면 그럼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가 됩니다. 이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요걸 했는데 음수네 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겠죠? 그러면 요렇게 두고 풀면 이제 V2 빼기 V1 나누기 R 이렇게 되는데 얘는 또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앞으로 전압을 변수로 두고 풀 거예요. 전압을 그냥 변수로 둬버리면 그냥 전류 그쪽에서 흐르고 있는 전류는 그 V1, V2, V3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를 한번 이제 뒤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전 형광펜을 좋아해서 자 여기 노드 하나, 노드 둘, 노드 3개가 있어요. 노드 3개가 있고 각각 V1, V2, V3라고 해볼게요. 자, V1에 대해서 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V1에서 자 빠져나가든 들어오든 한번 해봅시다. 저는 들어오는 거 한 변에다 넣고 나가는 거 다 한 변에다 넣는 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8mA 들어오고 있고 2mA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게 V1에서 밑으로 가는 거죠. V1에서 밑으로 가는 거. 그러면 정확한 식은 V1 빼기 0V 밑에가 그라운드예요. V1 빼기 0V하고 3K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V1에서 V2로 가는 거 그리고 6K 이렇게씩 하나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t V2에서 봅시다.
V2에서는 이제 그냥 다 나간다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0 들어오는 거 없다고 치고 V2에서 V1 방향으로 UK 그리고 V2에서 그라운드로 UK 여기 백이 0 뒤에 있는 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V2에서 V3로 EK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V3에서는 이제 2mA 들어오고 V3 빼기 V2는 2K 플러스 V3 빼기 1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뭐 얘는 이항할 거고요. 뭐 6mm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하면 좋은 거는 이 저항들이 좀 보기 불편해요. 이 저항들이 보기 불편하니까 이 식을 각각 전부 다 6K씩 곱해주면 편하겠죠? 최소 공배수 3K랑 6K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그럼 곱해요. 그러면 얘는 36V 그러면 2 곱하기 V1이 될 거고요. 플러스 이제 V1 빼기 V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옆에 것도 0은 이제 6K로 곱하면 V2 빼기 V1 플러스 V2 플러스 이제 3 곱하기 V2 빼기 V3 이렇게 지금 공원입니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K를 곱하면 4는 V3 빼기 V2 그리고 2 곱하기 V3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다 V1, V2, V3에 대한 3개의 식이 나왔고 이 3개의 식은 서로 다른 노드에서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인디펜던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독립적인 3개의 식이 있고 변수가 3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행렬 연산을 배우셨으면 행렬로 푸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간단히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바로 풀립니다. 3개의 식, 3개의 변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달의 접근법은 이렇게 방금 접근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라운드인데 영어로 해주세요. 일단 박영춘 교수님 회로이론에서는 그냥 여기를 다 이렇게 레퍼런스로 두긴 합니다. 회로이론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저 그라운드 표시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뭐 그라운드라는 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그라운드가 있고 상대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지구 기준으로 0V인 지점일 수도 있고 그냥 이 회로상에서 그라운드로 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저항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 0V야 여기 0V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저항이 달려 있으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괜찮고 그냥 한 지점만 그라운드라고 자신이 잘 가정하고 푸시면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노달의 접근법은 그냥 노드 3개를 잡고 거기에 대한 KCL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달의 특징만 한번 더 짚어볼게요. 노달은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노드의 볼티지를 찾는 과정이다. 근데 노드의 볼티지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노드가 하나, 둘, 3개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6V 있고 3V 있어요. 그냥 여기는 6V, 여기는 3V 해버리면 진짜 노드 하나만 찾으면 끝이잖아요. 그쵸? 편하죠? 그러니까 노달의 목표가 볼티지를 찾는 거이듯이 볼티지를 그냥 확정적으로 찝어주는 녀석이 있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볼티지 소스랑 같이 있을 때 제일 쉬운 해석법이 되고 그리고 간혹 이런 게 있어요. 그라운드가 아닌 곳에 전압 소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묶어서 슈퍼노드로 푼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전압 소스가 있는데 그 전압 소스가 지금 이 회로상에서 어느 정도의 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전압원 사이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그거는 회로 해석이 끝날 때쯤 가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슈퍼노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KCL을 쓸 때 뭐 그냥 여기 슈퍼노드 하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V2 빼기 V1 2K V1은 6V죠. 플러스 V2 분의 1K
그리고 이제 V3는 V2보다 그냥 13V가 높은 곳이니까 V2 플러스 12 네, 이게 V3예요. 여기서 아래로 가는 거 2K 그리고 V2 플러스 12V 빼기 V4 분의 2K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거예요. 슈퍼노드로 할 때 그냥 다 똑같고 그냥 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겠죠. 저 슈퍼노드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식이 저렇게 세워져 있고 대신 이제 V2랑 V3의 차이가 12V인 것만 가지고 써서 저렇게 식을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노달 애널리시스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 전부고요. 넘겨드릴게요. 네, 그걸 가지고 푸시면 되겠고 루프 애널리시스를 봅니다. 뭐 책에 메쉬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루프가 있고 메쉬가 있고 한데 둘 다 그냥 접근은 비슷해요. 이제 위에를 메쉬라고 하고요. 네, 위에를 메쉬 애널리시스를 푼다라고 하고요. 밑에를 루프 애널리시스라고 푼다라고 하는데 차이는 얘는 메쉬이기도 하고 루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쉬는 뭐냐면 진짜 그 검은색 선을 통과하지 않기만 하면 그냥 메쉬 애널리시스예요.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그냥 메쉬로만 풀어라라고 제약하는 정도예요. 그냥 더 짜증나고 불편해지겠죠?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내가 루프를 가정해서 풀면 루프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냥 루프 애널리시스를 씁니다. 루프 애널리시스라는 건 무엇이냐? 저희가 아까는 KCL을 썼다면 여기는 KVL을 쓸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KVL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 흐르는 전류 I1, I2를 좀 가정을 하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면 한번 예시를 들어 풀어볼게요. 처음에 12V가 올라가고 빼기 6K 곱하기 여기 I1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째 6K를 만났어요. 6K를 만났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류가 I1도 흐르는 자리고 I2도 흐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6K 곱하기 I1이라고 해주고 지금 I2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I2는 전압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I2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6K 곱하기 I2 이퀄 제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식을 조금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12V 빼기 6K 곱하기 I1 그리고 6K 곱하기 그냥 I1 빼기 I2 라고 표현을 하면 또 좋겠죠. 이러면 그냥 여기 흐르는 전류가 나중에 보면 I1 빼기 I2가 될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편해져요. 여기 이렇게 이퀘이션을 하나 쓰고 두 번째 이퀘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6K 곱하기 I2 빼기 I1 적고요. 빼기 이제 3K 곱하기 I2 적어주고요. 3V가 내려가니까 3V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변수 I1, I2 두 개 그리고 식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서 I1, I2를 찾으면 그냥 I0는 뭐 I0든 뭐 다른 것의 전류를 구하라고 하든 그냥 걔는 뭐 I1 빼기 I2네 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밑에 방법을 한번 볼게요. 찾으려고 하는 게 I0예요. 그러면 그냥 밑에 그림처럼 그려버리면 요 식을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왜냐면 I1이 I0니까 훨씬 더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루프 애널리시스는 내가 루프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여러 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을 텐데,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냥 메쉬로 풀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세 개가 되는데 보시면 한 가지 쓰시겠어요. 루프는 반대로 이제 전류를 알고 있으면 편해요. 여기 보면 I1, I2, I3라고 할 때 보시면 여기 2A 소스 때문에 I1을 확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게 이제 한 줄, 두 줄, 세 줄 썼을 때 그냥 세 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I1은 그냥 2mA라는 정말 짧은 그냥 이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I2에 대해서 I3에 대해서 두 개만 연립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4mA 소스가 이게 I2도 가져가고 I3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그냥 I2는 뭐 어디야?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까먹었는데 아무튼 여기 4mA에 대해랑 4mA랑 I3 얘네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정의를 해야 돼가지고 식을 계산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좀 많이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루프로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mA는 I1이 가져갈 거고 4mA는 I3가 가져갈 거고 그러면 I2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루프를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루프당 하나의 전류 소스만 가지게 이제 루프를 구성하면 풀이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풀인데 5분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 그림을 메쉬로 풀고 그리고 또 루프로 풀고 또 노다로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그샘플 3이랑 이그샘플 3.15에 대해서 풀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요 세 개를 그냥 세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를 풀이해주세요. 여기가 첫 번째 방법 풀이에요. 여기가 지금 노드 3개가 있죠. 메쉬부터 해볼게요. 메쉬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가지고 메쉬 애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I1, I2라고 두고 풀게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말했듯이 디펜던트 소스 하나 있어요. 자, 여기 IX 있죠. 자, IX 어딨나 찾아봅니다. IX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그려져 있다고 12V 이거 가지고 뭘 찾아야 되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12V 말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V0랑 EK가 있죠. 자, 이걸로 풀면 편합니다. 자, IX를 그래서 V0분의 EK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집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메쉬 애널리시스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2000이니까 EK죠. EK 곱하기 IX만큼 올려주고 아니네요. 메쉬로 풀 때는 그냥 IX는 I2라고 두면 되네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1번 루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K 곱하기 IX만큼 전압이 올라갔다가 EK 곱하기 I1만큼 내려갔다가 4K 곱하기 I1 빼기 I2만큼 내려가서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식. 자, I2에 대해서 마이너스 4K 곱하기 I2 빼기 I1이죠, 여기는. 자, 그리고 12V가 올라가요. 12V가 올라갔다가 이제 2K 곱하기 I2 여기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IX에다가 I2만 대입하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어디야? 어딨지?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다가 i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i1에 대해서 다 합치면 마이너스 6k 곱하기 i1, 그리고 i2에 대해서 다 합치면 4 플러스 6k 곱하기 i2가 나오죠. 맞나요? 그리고 밑에도 봅시다. i1에 대해서 다 정리하면 4k 곱하기 i1, i2에 대해서 다 모아보면 마이너스 6k 곱하기 i2, 12는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2V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두 개에 대해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k 곱하기 i1은 마이너스 12V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i1은 6mA. 자, 얘를 다시 대입해서 위에다가 해볼까요? 이제 마이너스 6k 곱하기 6mA 플러스 6k 곱하기 i2는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i2는 6mA가 나오네요. 맞죠? 이렇게 두 개 전류를 찾았습니다. 찾으라고 하는 게 V5잖아요. 마지막으로 V5는 i2 곱하기 2k 해서 12V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고요. 네, 이 과정에 어려움 있으신가요? 없죠? 넘어가 볼게요. 루프는 생략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루프로프나 메쉬로프나 크게 차이가 없는 문제라서 그냥 바로 노달로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요거 네, 자 봅시다. 노달로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달로 풀 때 여기다 지울게요. 보기 불편하니까. 노달로 풀 거예요. 노달로 풀 때 여기 노드 하나, 노드 둘, 노드 셋 있어요. 마찬가지로 ix는 이번에는 여기 v1, v2, v5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ix는 이번에는 v5 나누기 2k로 표현해 봅시다. 자, ix는 이제 v5 나누기 2k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노달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사실 v1 몰라도 되죠. 시간 안 써도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전압소수니까. 그럼 v2에 대해서 v2에 대해서 쓰면 v2 빼기 v1 왼쪽으로 가는 거 이제 2k 그리고 아래로 가는 거 4k 그리고 여기 슈퍼노드를 적용해야 되네요. 볼티지 소스가 있으니까 v2 플러스 12V 지점에서 아래로 가는 거 2k 이퀄 제로 요 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v1이 지금 1000 곱하기 ix예요.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v2 곱하기 이제 2k 곱하기 이제 2k분의 v5가 되죠. 2k 그리고 v2분의 4k 플러스 v2 플러스 12분의 2k 이퀄 제로. 그러면 얘네 둘이 땡땡 사라집니다. 자, 근데 v5는 보면 v5가 v2 플러스 12V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v2 플러스 12V니까 얘 사라져요. 네, 이렇게만 남죠. 그러면 이 식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2분의 2k 플러스 v2분의 4k 플러스 v2 플러스 12V분의 2k. 자, 내 양변에다 그 2k씩 4k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4 v2 잠시만요. 여기 지워주고 v2 4k 곱했으니까 2 곱하기 v2 플러스 12V 이퀄 제로.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뭔가 잘못 풀었나요, 중간에?
잠시만요. V1이 EK 곱하기 IX고 IX가 VO 나누기 EK였고 VO가 V2 플러스 12V 잠시만요. 곱하기 4K V2가 0V라고 일단 나오네요. V2가 0V예요. 맞나? 네, V2가 0V가 나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V2가 0V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로 넘어와서 마저 쓸게요. V2는 0V. 그러면 V5는 V2 플러스 12V. 해서 V0는 12V라고 풀립니다. 노달로 풀면 이렇게 풀려요. 맞네요. 노달로 풀었을 때 12V 나왔고 앞서서 메쉬 또는 루프로 풀었을 때 12V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 방법에 따라서 뭐 푸는 과정이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값은 다 똑같이 나온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만 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 남겨주시고 네, 오늘 투자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